안녕하세요. 국제재무관리 5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주째 수업이니까 6주, 7주까지 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았고 추석 때도 휴강을 한번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따로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중간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대신에 과제물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은 이제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 중간고사 기간이 되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과제물을 내줄 텐데, 아마도 중국의 뭐 중국의 환율 제도 또는 중국의 국제수지 관련된 그런 과제물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내주는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따로 보지 않고, 시험은 우리가 기말고사 때만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학기 말에. 그래서 중간고사는 따로 시험은 보지 않고 과제물로 대체한다. 그리고 일단 7주째 수업까지는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할 것 같고요.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거리두기 단계가 딱히 완화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외환 거래 형태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환 거래 형태를 볼 때 결제일에 따른 분류를 받고, 그 다음에 거래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결제일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면 현물환 거래, 선물환 거래, 수합 거래가 있는데, 현물환 거래는 지금 당장 거래하는 게 현물환 거래라 그랬죠. 그래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진 후 즉각적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달러, 그러니까 뭐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할 때 그냥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현물환 거래라고 부릅니다. 외환 거래가 이루어진 후 즉각적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 그래서 대금 결제가 2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현물환으로 분류한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딱 거래가 그 즉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뭐 주말에 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한 이틀까지는 거래가 좀 연기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틀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현물환 거래로. 이틀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현물환 거래로 이제 취급하지 않는데, 이틀까지는 현물환 거래로 분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물, 이길물, 이익일물이 있고, 당일물은 그날 당일날 결제하는 거, 이길물은 다음날 결제하는 거, 이익일물은 다음날 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로서 변동성과 유동성이 큰, 그러니까 매일매일 환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현물환 거래하는 거랑 내일 현물환 거래하는 거랑 환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환율은 주식처럼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환율의 변동성은 뭐 하루에 뭐 1% 이렇게 변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하루에 0.1%이 정도 변동하면 많이 변동한다고 보통 하는 편이니까, 주식처럼 막 하루에 1%, 2%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의 환율과 오늘의 환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거래가 그만큼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물 환율은 현물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보통의 환율이 바로 현물 환율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환 거래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물환 거래에 비해서 선물환 거래의 비중이 더 작아요. 현물환 거래가 더 많죠. 우리 앞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외환 시장의 규모 보면은 현물환하고 선물환, 이거는 전 세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현물환이 선물환보다 뭐 옛날에는 거의 한 4배 이상 많았죠. 거의 5배 가까이.
98년에는 5배 가까이 많았고 지금 2016년 이것도 물론 5년 전이긴 한데 2016년 기준으로는 한 2배, 2.5배 정도. 그러니까 선물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전체 외환 거래 중에서 선물안의 비중이 커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물환보다는 작다. 그럼 선물환 거래라는 게 뭐냐? 외환 매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대금 결제하는 거. 그래서 선물환 결제는 실제 거래는 뭐 한 달 뒤 또는 뭐 3개월 뒤 혹은 1년 뒤 이렇게 정하기 나름이에요. 몇 개월 뒤로 할지는. 어쨌든 실제 거래는 나중에 발생하는데 그 나중에 발생할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미리 정하는 거. 그게 선물한 거래요. 그러니까 선물한 거래는 반드시 거래를 해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나중에 뭐 1달러를 주면 너는 나한테 뭐 1200원을 줘 이렇게. 그러니까 1달러를 1200원으로 바꾸는 거래를 할 건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뭐 3개월 혹은 6개월 이렇게 미래에 정해진 날짜에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정해진 날짜에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에는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에는 이제 거래를 하기로 한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도 지금 약속을 다 해놓는 거예요. 현물한 거래는 반대로 오늘 거래하는 거죠. 자, 내가 1달러 줄 테니까 너 나한테 1200원 줘. 1달러 내가 팔게. 너는 나한테 1200원 주는 거. 이렇게 1달러와 1200원을 거래하는 거를 오늘 하면 그게 현물한 거래고 그 거래를 한 달 뒤에 하면 한 달 뒤에 할 건데 오늘 미리 약속을 맺어놔요. 한 달 뒤에 우리 내가 1달러 줄 테니 너는 나한테 1200원 줘. 라고 환율도 미리 정해놓고 날짜도 미리 정해놓는 거. 그거를 선물환 거래라고 불러요. 뭐 어떻게 보면 현물한 거래에서도 이길물, 이익일물 얘네는 선물한 거래랑 좀 비슷한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당일물이면 자 우리 오늘 거래합시다. 내가 1달러 줄게. 1200원 주세요. 오늘 거래합시다. 그럼 당일물. 이길물은 자 내일 드릴게요. 내일 거래합시다. 그래가지고 내일 내가 1달러 주고 1200원 받으면 그게 이길물. 이익일물은 이틀 뒤에 내가 이틀 뒤에 1달러 줄게. 이틀 뒤에 12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익 일물이 되는 건데 이틀까지는 어쨌든 현물한 거래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한 거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수개월 혹은 수년 뒤에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환 매매 계약 체결 후라는 것은 이거는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거래는 나중에 할 건데 우리 미리 그 거래를 미리 예약해 놓자. 약속해 놓자. 그래서 약속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결제일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 결제하는 거. 그래서 그 약속에는 환율도 미리 정해놓는다. 우리는 그 환율을 forward rate, 선물 환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왑 거래는 현물한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스왑 거래라 그랬고 꼭 현물환과 선물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선물환과 선물환이 있을 수도 있고 현물환과 현물환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2개 이상의 외환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면 그때 우리는 스왑 거래라고 불러요. 보통 2개의 거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롱이고 하나는 숏이에요. 보통 스왑 거래는 거래 방향을 달리한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 롱, 숏 배웠죠 앞에서 외환 포지션에서 내가 자산이 더 많으면은 롱이라 그랬고 부채가 더 많으면 숏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외환을 사들이면은 그게 롱, 외환을 팔면 달러를 사면 롱, 달러를 팔면 숏이에요. 자, 그러면 스왑 거래는 뭐냐? 2개의 거래를 하는데 하나는 롱을 하고 하나는 숏을 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래예요. 내가 현물로는 달러를 사고, 즉 롱을 하고 선물로는 달러를 숏을 해요. 그래서 선물로는 파는 거죠. 그런 거래, 하나는 롱을 하고 하나는 숏을 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래를 스왑 거래라고 부른다. 그래서 스왑 거래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물, 선물 합친 것보다 스왑 거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 2개의 거래를 동시에 하는 그런 스왑 거래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환 거래 형태의 이제 거래 목적에 따른 분류,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실수요 거래. 실수요 거래는 수출입이나 외화 표시 금융 자산의 매매에 따라 외환을 수취하거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거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수요 거래 말 그대로죠. 실제로 필요해서 하는 거래예요. 내가 달러가 필요해. 왜? 나 미국 여행 갈 건데 미국 여행 가면은 미국에서 달러를 써야 되잖아요. 한국 돈 안 받아주죠, 미국에서는. 그럼 미국 여행 가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하니까 내가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실수요 거래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수출했어요. 수출한 데 거로 달러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달러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편의점을 가든 어디 마트에 가든 달러를 안 받아주죠. 다 한국 돈만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를 한국 돈으로 교환해야 돼요. 왜? 필요하니까. 나는 우리나라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지금 있는 건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교환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래를 실수요 거래라고 불러요. 보통 수출 수입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자, 우리 생각에는 실수요 거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다른 실수요 거래 말고 그럼 다른 거래가 뭐 있어? 다른 거래 뭐 실제 필요한 거 말고 그럼 필요하지 않은데 하는 거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실제로는 실수요 거래가 전체 외환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나머지 것들이 오히려 그 비중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수요 거래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차익 거래라는 게 있어요. 차익 거래라는 것은 아무 위험 없이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불러요. 영어로 arbitrage transaction. arbitrage란 말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차익 거래를 영어로 arbit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위험 없이 그냥 몇 개의 거래만 통해서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불러요. 중요한 거는 아무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요. 내가 뭐 텐센트 주식을 샀는데 그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 거는 차익 거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투자예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손실 볼 수도 있는,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투자는 차익 거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차익 거래는 위험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100%의 확률로 돈 벌 수 있는 거래가 차익 거래예요. 무조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내가 돈을 잃는 일은 없어야 돼요. 무조건 100%의 확률로 내가 무조건 따는 거래. 그게 차익 거래다. 차익 거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상대방과 카드 게임을 해요. 포커를 치는데, 포커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은 내 패를 볼 수 없고 나는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게임. 내가 상대방 패를 다 보고 포커를 하면 내가 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항상 이기겠죠. 그렇게 하는 거래가 차익 거래다.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래가 차익 거래. 그래서 환차익 거래가 있고 이자 차익 거래가 있는데, 환차익 거래는 이제 환율이 다르게, 그 적용되는 환율이 두 군데 이상에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차익 거래를 환차익 거래라고 하고, 이자 차익 거래는 보통 시간 차익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차익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그리고 이자율 사이의 관계가 에서 이제 차익 거래 기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 예를 한번 보면, 직접 차익을 보면 도쿄 외환 시장에서는 1달러가 120엔이고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1달러가 115엔일 때, 자, 이렇게 시장이 둘 다 달러랑 엔을 교환하는 시장인데 두 개의 시장에서 환율이 달라요. 그럼 이럴 때 환율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차익 거래를 무조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뉴욕에서 115엔을 1달러로 바꿔요. 그 다음에 도쿄 가서 1달러를 120엔으로 바꾸면 나 처음에 115엔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120엔으로 끝나잖아요. 그냥 공짜로 5엔 번 거죠. 그런 거래가 차익 거래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발생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 같은 게 이제 사실상 없거나, 거래 비용이 없거나 아니면 매우 작아야지
차익 거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뉴욕 외환시장에서 이 거래 115엔을 1달러로 교환하는데 만약에 거래 수수료가 뭐 5엔이 들어간다. 여기서도 똑같이 거래 수수료가 5엔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이 거래를 통해서 5엔을 벌었지만 여기서 5엔 거래 수수료 날리고 여기서 5엔 수수료 날리면 10엔 날라간 거잖아요. 그럼 5엔 손해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없어야지 사실 그 차익 거래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삼각 차익.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보면은 환차익 거래가 직접 차익과 삼각 차익이 있다 그랬는데, 직접 차익은 그냥 두 개의 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이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삼각 차익, 세 군데에서 그 결정되는 환율이 그 뭐라고 하죠?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뭐였지? 무슨 환율이었지? 교차 환율. 그 교차 환율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만일 외환 시장에서 원화와 엔화가 직접 거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원화 엔화 원을 엔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근데 원을 달러로도 바꾸고 엔을 달러로도 바꿀 수 있는 시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통화가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장이 다 따로따로 각각 존재하는데, 그때 교차 환율과 실제 환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교차 환율이라는 게 뭐였냐면, 교차 환율은 1달러가 1200원이고 1달러가 120엔이다. 그럼 120엔하고 1200원은 같은 돈이어야 된다. 왜? 둘 다 1달러니까.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면 결국 얘랑 얘도 같아야 된다. 그게 교차 환율이에요. 1200원과 120엔은 같아야 된다. 따라서 1엔은 10원이다. 이게 교차 환율이었는데, 이게 실제 환율과 다른 경우, 그때 우리는 삼각 차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 통화 간의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인데 1달러가 100엔이래요. 그럼 딱 여기에서 교차 환율을 따지면 100엔은 1000원이어야 되는 거죠. 교차 환율을 보자면 둘 다 1달러잖아요. 1달러가 1000원이기도 하고 100엔이기도 해요.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둘 다 1달러니까. 그럼 100엔이 1000원이어야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교차 환율은 100엔이 1000원이어야 되는데, 실제 환율을 보니까 100엔이 1000원 아니라 95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차 환율과 실제 환율이 이렇게 다른 거죠. 교차 환율은 100엔이 1000원이라 그랬는데 실제 환율은 100엔이 950원인 거예요. 이렇게 실제 환율과 교차 환율이 다른 경우에 삼각 차익 거래가 가능해진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그러면 맨 처음에 950원 가지고 시작해요. 950원을 100엔으로 바꿔요. 100엔을 1달러로 바꾸고, 여기서 그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꾸고, 그럼 처음에 950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1000원으로 끝났으니까 50원을 돈 번 거죠. 네, 차익. 그런 식으로 아무 위험 없이 50원을 그냥 공짜로 벌 수 있다. 그런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차익 거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회가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차익 거래 기회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차익 거래의 기회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 기회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익 거래의 기회라는 거는 언제 발생하느냐? 여러 개의 환율이 균형을 벗어났을 때 차익 거래의 기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균형을 벗어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두 개의 시장에서 하나는 1달러가 120엔이고 하나는 1달러가 115엔일 때, 이럴 때 균형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환율은 반드시 같아야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돈을 바꾸는데 여기서 바꿀 때랑 여기서 바꿀 때랑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다르면 그게 균형이 아닌 것이겠죠. 시장이 균형이라면 이 환율이 같아야 돼. 어느 외환 시장에서 돈을 교환하든지 그 환율이 같아야 되는데, 균형을 벗어나게 되면 환율이 여기에 얘처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게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긴 건데 150엔을 1달러로 바꾸고 1달러를 다시 100엔으로 바꾸면 5엔 번다. 이게 그 차익 거래의 기회였는데 그 차익 거래를 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당연히 돈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위험 없이 돈을 버니까 당연히 차익 거래를 할 텐데 전 세계의 차익 거래 투자자들이 이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회 오면 바로 투자해요. 근데 투자를 하면 자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전부 다 엔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그걸 하겠죠. 거래를. 지금 여기선 달러가 싼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싼 거를 사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여러분 주식 살 때 싼 거 사요? 비싼 거 사요? 비싼 거 살 수도 있나? 우리 일반적으로 뭐 살 때 싼 걸 사고 싶죠. 비싼 건 팔고 싶고. 자, 여기서는 엔화가 비싸고 달러가 싸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거죠. 엔화를 팔고. 자, 여기에서는 엔화가 싸고 달러가 비싼 거죠. 1달러가 120엔 더 비싸졌으니까. 자, 달러가 비싸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거예요. 자, 뉴욕에서는 전부 다 달러를 사요. 도쿄에서는 달러를 팔고. 그럼 달러를 팔면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120엔에서 119, 118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자, 여기서는 달러를 다 사요. 그럼 달러를 사면 달러 가치는 점점 올라가겠죠.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럼 116, 117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양쪽이 중간 어딘가에서 만날 거다. 여기서는 달러의 가치가 점점 120엔에서 119, 118, 117로 떨어지고 여기서는 115엔에서 116, 117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어딘가에서 만나면 그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균형을 벗어나게 되면 환율 간의 그런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 따라서 그런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괴리란 말이 어렵나요?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두 개의 시장에서 여기 도쿄랑 뉴욕처럼 여기 환율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균형을 벗어난 거예요. 균형을 벗어나면 차익 거래의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요. 차익 거래를 해요. 그래서 차익 거래를 하면 그 기회는 다시 사라진다. 얘도 117엔이 되고 얘도 117엔이 돼서 차익 거래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는 공짜로 돈을 버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거래이기도 한 거죠. 시장이 균형을 벗어나면 다시 시장을 균형으로 되돌이켜주는,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래가 차익 거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증 거래. 해증 거래 굉장히 많이 하는 거래죠. 외환 거래 중에서. 환율 변화에 따른 환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가 해증 거래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롱 혹은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면 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수출업자예요. 그러면 항상 난 롱 포지션인 경우가 많겠죠. 자, 수출할 때마다 난 달러를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 내 수중에 달러가 많아요. 그럼 롱인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수입업자예요. 수입업자면 항상 나 달러를 빚지게 되는 거죠. 달러를 어디선가 사와서 그 달러를 주고 물건을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항상 그 달러를 팔아야 되니까 숏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가 롱이나 숏 포지션을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경우에는 환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환 위험이라는 게 뭐였냐 그러면 여기 앞에 포지션 보면 롱 포지션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게 위험이에요. 자, 이익이 발생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상승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환율 오르면 나한테 이득, 환율 떨어지면 나한테 손해. 환율 오를 확률, 내릴 확률 반반이라고 치면 어차피 이익이 발생한 확률도 반, 손실이 발생한 확률도 반이에요. 그럼 어차피 반반이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는 반반의 확률로 오르고 내리는 것도 싫다. 즉 이익도 보기 싫고 손실도 보기 싫고 나는 그냥 항상 그대로 유지였으면 좋겠다. 반반의 확률로 내 재산이 더 가치가 올라가거나 더 떨어지거나 이런 걸 나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위험 회피적이라고 부르는데 리스크 어버스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경우에요. 그 경우에 해증을 하는 거죠. 즉 롱 또는 숏 포지션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경우에 환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즉 롱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싫고 반대로 숏 포지션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싫고 떨어지면 좋은 이렇게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나한테 손해냐 이득이냐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그거를
환위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위험이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환위험이라는 건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나는 이득 손실 아예 싫다. 이득도 싫고 손실도 싫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가 한 만큼만 벌겠다. 그런 경우에 하는 거래가 해증 거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 거래를 해서 스퀘어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가 해증 거래예요. 내가 수출업자에서 롱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달러를 파는 다른 반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쇼 포지션을 가져오는 반대 거래를 해서 내가 수출해서 롱이지만 대신에 다른 거래를 통해서 숏을 맞춰서 스퀘어 포지션,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닌 그 딱 한가운데를 유지하는 거래, 얘가 바로 해증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투기 거래. 자, 해증 거래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수입업자가 3개월 뒤에 100만 달러의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면 선물한 매입을 통해 환위험 회피가 가능하다. 자, 3개월 뒤에 내가 100만 달러를 지불해야 돼요. 100만 달러를 누군가한테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 100만 달러가 지금 현재 환율로는 예를 들면 100만 달러가 뭐 우리 돈으로 하면은 12억이라고 할까요? 12억 원이에요. 12억 원인데 환율이 오르면은 13억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12억 원 줘도 될 거를 13억 원을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 자, 여기서 3개월 후에 100만 달러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 나는 100만 달러 지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환율이 현재 환율이 100만 달러는 12억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난 지금 기준으로는 100만 달러를 내가 그 누군가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12억 원을 주는 셈인 거죠. 내가 은행에 가서 12억 원 은행에서 100만 달러를 바꿔온 다음에 그 100만 달러를 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12억 원을 지불하는 셈이에요. 근데 만약에 3개월 뒤에 환율이 오른다면 얼마로? 100만 달러가 13억 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100만 달러가 12억 원인 줄 알았는데 3개월 지났더니 13억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나 그때 가서 똑같이 100만 달러를 주는 거지만 내가 지금 줬으면 지금 기준으로 12억 원 주는 건데 이제 그때 3개월 뒤에 기준으로 13억 원, 내가 1억 원 손실 보는 거잖아요. 13억 원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가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선물환 매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선물환율이 똑같다고 쳐봅시다. 100만 달러가 1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현재 환율과 선물 환율이 같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뭐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요. 현재 환율과 선물 환율은 보통 큰 차이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선물환을 매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물환 매입을 한다? 선물환 매입. 어떻게? 3개월 뒤에 100만 달러를 12억 원에 사들이는 선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계약을 미리 맺어. 근데 환율이 정해져 있어요. 100만 달러 때 100만 달러랑 12억 원. 100만 달러는 12억 원이라고 환율 정해놓고 우리 그거를 3개월 뒤에 합시다. 자, 그러면은 선물한 매입을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게 왜 해증 거래가 되느냐? 나는 미래에 3개월 뒤에 환율이 이렇게 13억 원으로 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난 어차피 3개월 뒤에 12억 원을 주고 100만 달러를 사들인 계약을 이미 맺어놨어요.
그 계약은 무조건 반드시 이행되어야 돼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계약은. 그래서 나는 어차피 3개월 뒤에 12억 주고 100만 달러를 받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100만 달러 지불하면 되잖아요. 3개월 뒤에 100만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3개월 뒤에 100만 달러 지불할 건데 우리는 그걸 미리 약속을 해놨다. 3개월 뒤에 100만 달러를 12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어디서 맺어놨어요. 그럼 12억 원에 100만 달러 사서 100만 달러 그대로 그냥 지불하면 끝인 거죠. 환율이 13억으로 오르든 14억으로 오르든 30억, 80억으로 오르든 상관없어요. 나는 어쨌든 12억 원에 그냥 100만 달러를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게 해증 거래라는 거죠.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거래를 안 했으면 나는 3개월 뒤에 환율이 오르면 나한테 손해, 환율이 내려가면 나한테 이득. 이런 위험이 나한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환 매입을 통해서 그 위험을 없앴죠. 나한테 좋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없어졌고, 나한테 나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난 좋기도 싫고 나쁘기도 싫다. 나는 그냥 가운데 있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증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뭐 취업을 하거나 하면 기업의 뭐 재무 관리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기업의 재무 관리에서 이 외환 위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수출이나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회사의 회사의 성과가. 그럼 환율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럼 해증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출업자면은 그 선물안을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숏하고 매도하고, 내가 수입업자다. 그럼 나는 현물에서 내가 숏이니까 선물에서 롱 하면 되는 거죠. 선물한 매입을 통해서 환위험 회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 거래를 봅시다. 마지막으로 speculative transaction이라고 하는데, 이윤이 예상될 때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행하는 거래라 그랬는데, 투기 거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투자. 내가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투자라는 건 항상 내가 돈을 따는 게 아니죠. 주가가 떨어지는 날도 있으니까요. 뭐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즉 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득이 될 거라는 믿음 혹은 예상을 가지고 투자하면 그거를 투기 거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주식 투자가 전부 투기 거래인 겁니다. 그래서 예상이 맞으면, 내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 샀는데 주가가 실제로 올랐어요. 그럼 나는 돈 벌죠. 근데 주가가 내 예상과 다르게 떨어져 버리면 나는 손실 보는 거고. 네, 이런 거를 투기 거래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자, 그럼 투기 거래는 무조건 나쁜 거냐? 투기 거래가 무조건 나쁜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투기 거래가 없으면 얘네들 이런 해증 거래 이런 것도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실수요 거래가 됐든 차익 거래가 됐든 해증 거래가 됐든 모든 거래는 다 상대가 필요해요. 거래를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내가 달러를 팔고 싶어요. 누군가 나한테 달러를 사가야 되죠. 그럼 나한테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대쪽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자, 나는 해증을 목표로 거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업자인데, 그럼 나는 선물한 매도를 하는 거죠. 수출업자는 나의 외환 자산 포지션이 롱이니까 나는 선물한을 숏을 쳐서 스퀘어 포지션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선물을 숏하는 과정에서 나의 목적은 해증 거래인 거죠. 나는 내 외환 포지션이 롱이기 때문에 일부러 숏을 하는 거예요. 선물 안에서. 그래서 나는 해증을 위해서 그 숏 거래를 한 건데, 내 거래를 받아주는 상대방은 나랑 목적이 같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해증 거래지만 그 사람은 투기 거래?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돈과 돈이 바뀌는 거래니까.
내가 이 거래를 하는 목적과 상대방이 이 거래를 하는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둘의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둘이 어쨌든 환율만 맞으면 교환을 거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투기 거래는 거래 유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투기 거래라는 거를 전부 다 금지시켜 버린다. 그러면은 이거 세 개만 가지고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해증 거래를 내가 하고 싶은데 상대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는 이 투기 거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투기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투기라 그랬을 때 일단 투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많이 갖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하는 경우에 우리는 투기 거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이 맞으면 이윤을 취하지만 틀리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돈 벌 거라고 강한 믿음이 있어서 투자했는데 내 믿음을 배신하고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나는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해서 주식 투자할 때 이거 주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주식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자기 예상에는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주식을 사겠죠.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서 내가 이득이 되면 좋은 거예요, 물론. 하지만 반대로 내 예상을 빗나가서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나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투기 거래는 따라서 항상 이득이 되는 거래가 아니에요. 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래예요. 그래서 투기 거래가 없다면 해증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를 찾기가 어렵다. 나는 해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굳이 그럼 해증을 하고 싶으면 거래를 해야 돼. 외환 거래를 해야 되는데 굳이 나의 거래 상대가 그 사람도 해증일 필요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투기 거래가 해증 거래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 따라서 내가 해증 거래를 하고 싶다면 투기 거래도 존재해야지 내가 아주 쉽게 해증 거래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투기 거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투기 거래 예를 보면은 외환시장에서 1년 선물이 1달러가 1200원인데 어떤 투자자가 1년 후 환율이 1달러에 1150원이 될 거다라고 예상한다면 그러면 선물한 매도하는 거죠. 나는 그 1달러를 파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1년 뒤에 1달러 주고 1200원 살게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1달러 주고 1200원을 내가 받아왔어요. 근데 실제 환율은 1달러는 1150원인 거죠. 1년 뒤에. 그러면 1년 뒤에 나는 현물한 거래를 통해서 115원 주고 1달러를 사와요. 그 다음에 이 선물 계약, 이거 거래하면 되죠. 1달러를 주고 1200원 받아오면 처음에 1150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1200원 받아온 걸로 끝나니까 공짜로 50원 생겼죠. 그게 바로 이제 공짜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돈을 버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1150으로 떨어진다면 돈을 번다는 뜻이고, 환율이 만약에 올라버렸다 그러면 그 이득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 좋게 예약이 맞으면 50원의 이익을 얻는다. 그 환율이 1200원에서 115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득을 본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예상과 다르게 환율이 올라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율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가 아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학생들인데 자기 나라 자국의 환율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지금 환율 제도를 보면 그 나라별로 환율 제도가 다 달라요. 지금 환율 제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외환시장 운영 메커니즘 및 환율 결정 과정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변동환율 제도와 고정환율 제도. 큰 분류에서는 이 둘로 나누고, 이 분류 안에서도 변동환율 제도 안에서도 얼마나 자유롭게 변동하느냐 아니면은 좀 규제를 받는 제도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고, 고정환율 제도 중에서도 얼마나 세게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 얼마나 세게 고정되어 있느냐 약하게 고정되어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역시 또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변동환율 제도는 뭐냐?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놔두는 제도가 변동환율 제도예요. 영어로는 Floating Exchange Rate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고정환율 제도, 이건 보통 Fixed라고 부르는데, 통화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의 움직임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율을 고정시켜버리는 경우, 그거를 고정환율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는 변동환율 제도 하겠다, 우리는 고정환율 제도 하겠다, 선택권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은 이 두 개를 절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전히 변동환율 제도도 아니고 완전히 고정환율 제도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겨놓지만 또 어느 정도는 통화 당국이 개입하기를 원하기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국의 제방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한 환율 제도가 도입된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MF의 환율 제도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고정 환율 제도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변동 환율 제도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환율의 변동이 아주 자유롭고 위로 올라갈수록 환율의 변동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변동하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경직적 고정. 한국은 아마 이렇게까지 갔던 적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경직적 고정은 아예 개별국 법적 통화가 없는 제도. 이제 이게 제일 빡센 거죠. 우리 보통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아예 그 나라의 그 통화가 실제로 가치를 갖지 못해요. 그 나라에서 아무도 그 나라 통화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수요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달러만 통용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화위원회 제도가 이제 이런 몇 가지 또 나라들, 이제 그 동유럽의 국가들도 있고 홍콩, 브루나이도 이제 그거에 속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직된 고정.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유연한 고정. 고정 환율 제도이긴 한데 살짝은 유연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선진국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전통적 고정 환율 제도는 이제 뭐 바레인, 요르단,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있다. 43개국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유연한 고정 중에서도 전통적 고정 환율 제도가 이제 가장 강력한 고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변동 환율 제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변동 환율 제도는 단순 변동 환율, 그다음에 자유 변동 환율. 한국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은 여기 있다. 단순 변동 환율 제도에 있다. 중국은 여기 있네요. 중국은 한국 바로 위에 안정화된 제도. 그러니까 한국은 변동 환율 제도, 중국은 고정 환율 제도에 속해 있는 거죠. 자, 미국, 일본 등등은 이제 자유 변동 환율 제도에 속한다라고 이제 IMF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이건 IMF가 각 나라별로 분류를 한 거고, 각 나라에서는 뭐 우리 환율 제도가 딱 무슨 환율 제도다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 제도를 보면은 고정 환율 제도가 있고 변동 환율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경직적 고정, 얘네는 이제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 얘네는 빼고 유연한 고정과 변동 이것만 일단 좀 살펴보죠. 유연한 고정 환율 제도, 전통적 고정 환율 제도는 자국 통화의 환율을 특정 통화 혹은 통화 바스켓에 고정한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뭐 특정 통화를 그냥 달러에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1달러는 1,000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1달러는 무조건 1,000원이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전통적 고정 환율 제도죠. 통화 바스켓이라는 것은 통화를 한 5개를 가지고 이제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달러화, 뭐 일본 엔화, 중국의 위안화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개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걸 평균으로 환율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통화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환율대 제도, 목표 환율대를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환율을 정해 놓고 거기서 조금만 뭐 1, 2% 정도만 오락내리락 할 수 있게 변동하는 제도가 이제 목표 환율대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고정 환율 제도는 1달러는 1,000원 딱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라면은, 목표 환율대 제도는 1달러는 1,000원인데 1,000원인데 1,001원, 1,002원, 1,003원 이렇게 해서 한 1,010원까지는 가도 괜찮고, 아니면 내려가도 999, 998에서 990원까지는 괜찮고 한 10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원까지는 봐주는 제도, 이게 목표 환율대 제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롤링 고정 환율 제도는 고정된 기준 환율이 간헐적으로 조금씩 조절되도록 한 제도. 그래서 일단 1달러를 1,000원 이렇게 맞춰놨는데 간헐적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아주 가끔씩 이렇게 변동될 수가 있게끔 해놓은 제도가 크롤링 환율 고정 환율 제도이고, 그다음에 크롤링 환율대 제도는 이제 목표 환율대가 이제 조금씩 바뀌도록 하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거 2개, 전통적 고정 환율 제도, 목표 환율대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목표 환율대 제도, 환율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얘네 둘은 일단 환율 정해놓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쭉 흘러도 잘 바뀔 일이 별로 없다. 근데 크롤링 제도라는 것은 뭐 1년에 뭐 3번, 4번 이렇게 그 어떤 회의를 거쳐서 환율의 변동을 그때그때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이제 크롤링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변동 환율 제도 같으면 시장에 따라서 뭐 1분 1초마다 계속 환율이 바뀔 거 아니에요? 좀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환율이 뭐 1초마다 바뀌니까 계속. 근데 이제 전통적 고정 환율 제도, 목표 환율대 제도 이런 애들은 아예 안 바뀐다. 뭐 1년, 2년이 지나도 잘 안 바뀐다. 크롤링 제도라는 것은 한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환율을 우리가 얼마로 바꿀까라는 이제 회의를 하는 제도, 이런 게 이제 크롤링 제도가 되겠어요. 어쨌든 회의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때 정해놓은 환율은 안 바뀌겠죠. 계속 쭉 가는 거죠.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아예 안 바뀌고, 환율대 제도에서는 이제 그 오락내락 약간의 상승, 약간의 하락은 허용하는 그 정도가 이제 환율대 제도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안정화된 제도는 여러 정책을 통해서 6개월 이상 환율이 2%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제도가 안정화된 제도. 자, 이런 고정 환율 제도 쓰는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은 우리나라 환율 제도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IMF에서 보니까 너네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정해준 거예요. 여기 있는 싱가포르가 안정화된 제도라고 하는데,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는 안정화된 제도를 따라갑니다가 아니고, IMF에서 보니까 싱가포르는 저기에 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IMF가 분류해준 기준인 거예요. 대부분 고정환율 제도를 쓰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고정환율 제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잘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IMF가 보니까 니네는 고정해 놓은 게 맞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다음에 변동환율 제도는, 단순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지만 필요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걸로
IMF가 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거예요. 실제 개입을 좀 하더라도. 하지만 IMF에서는 이제 보니까 너네 나라랑 개입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을 여기 단순 변동 환율 제도 여기에 넣어놨죠. 대한민국을. 다음에 자유 변동 환율 제도는 완전히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 제도가 자유 변동 환율 제도. 그래서 미국, 일본은 자유 변동인 것 같아라고 IMF가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이거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미국도 금융 당국이 개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준에 따라서 환율 제도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을 이렇게 어느 나라가 어떤 제도에 속한다 이렇게 속하는 걸 봤는데 어떤 나라가 어느 제도에 속한다 이 기준은 IMF가 보기에 IMF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 경계가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각국의 환율제도 현황을 보면 환율제도 채택 추이는 고정에서 변동 쪽으로 가요. 보통 변동 환율 제도를 하다가 고정 환율 제도로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 뭔 소리냐? 대부분 국가들은 위에서 아래로 점점점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환율 제도가 여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목표 환율대 제도 이거였으면 그 다음번에는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이거였는데 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위에 있던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환율 제도가 뭐 몇 번 바뀌긴 하는데 사실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1997년이었어요. 97년에 그 외환 위기를 우리가 맞으면서 고정 환율 제도에서 변동 환율 제도로 완전히 넘어왔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어쨌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예전에는 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안정화된 제도에 이제 중국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밑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예 변동 환율 제도로 아직까지는 안 내려오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대체로는 고정에서 변동 환율 쪽으로 간다. 점차 신축성 있는 환율 제도로 고정에서 변동 쪽으로 가는 게 트렌드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대부분 변동 환율 제도를 택한다.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은 여러 환율 제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환율 제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뭐냐면 국제 금융 시장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환율의 신축성이 필요하다. 즉 변동 환율 제도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어놓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시장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자꾸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환율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자꾸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이 책 언제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개발도상국만 그 정부가 개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장에 많이 맡겨두는 거죠. 근데 미국, 일본,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시장에 완전히 맡겨놓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실제로 개입 많이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로 그 통화 당국이 통화 공급량을 엄청 늘리고 있죠. 시장에만 맡겨놓는다면 통화 정책을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통화량이라는 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걔네는 우리는 그냥 통화 정책만 쓴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통화 정책이라는 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개발도상국들만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들만 고정 환율 제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선진국들도 정부 개입이 꽤 많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국의 환율 제도가 고정 환율 제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뭐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한국도 중국이랑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진국들은 되도록이면은 변동 환율 제도로 간다. 근데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에서는 환율을 그 정부가 개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환율을 그렇게 정부가 개입해 환율에 개입하는 이유는 보통은 무역 때문에 그렇죠. 국제 수지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국제 수지 특히 그 경상 수지가 적자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특히 중국이 많이 그랬다는 것이고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중국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 그 경상수지에서 쭉 항상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흑자예요. 자, 그럼 원래는 항상 흑자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쭉 흑자냐? 아마도 이제 중국이 통화 그 환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위안화의 가치를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절상을 해라 가치를 올려라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안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율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쓴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죠. 중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 그 중국 이외의 나라들이 볼 때는 중국이 여전히 환율에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 변화를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이죠. 한국의 환율 제도 변화를 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의 환율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변천. 자, 고정 환율 제도. 옛날에 고정 환율 제도였는데 점점점 내려갈수록 이제 그 변동 환율 제도 쪽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변동 환율 제도가 됐어요. 특히 97년 12월 이때부터 이제 바뀌게 된 게 가장 컸는데 이 위에까지는 전부 고정이에요. 고정은 고정인데 얼마나 센 고정이냐인 거죠. 여기에서는 아주 센 고정이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고정의 강도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변동 환율 제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맨 위에 1945년 이때는 이제 그 한국이 막 해방했을 때였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한 일본으로부터 이때부터 64년까지는 고정 환율 제도를 썼어요. 완전히 그냥 고정시켜 놓고 1달러는 얼마라고 이제 고정해 놨던 거죠. 그러다가 64년 5월부터 80년 2월까지는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택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정 환율의 실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외환시장 수급을 반영해서 공정 환율의 실세화를 유도했는데 근데 사실상은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1달러에 아마 한 600원 이랬을 거예요. 600원, 650원, 700원 이랬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에 가까운데 1100 얼마죠? 한번 볼까요? 환율이 미국 달러 환율 1187원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계속 변하잖아요. 1개월 사이에서도 이렇게 오락내리락 매일매일 오락내리락 하죠. 변동 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의 환율 변화 한번 볼까요? Chinese yen, US 달러. 히스토리 35년 히스토리 볼까요? 자, 이게 중국의 환율 제도예요. 자, 그럼 딱 보면은 여기 딱 고정되어 있죠.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이렇게 5년 가까이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가 이게 정부가 우리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고 이렇게 됐죠. 여기도 보면은 완전 고정되어 있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자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는 거는 중국의 기준에서는 중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 가치가 싸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 달러,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지금 너무 높다.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다. 높여라, 높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높인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게, 이 숫자가 내려가는 게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하도 그 환율을 내려라 내려라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내린 거죠. 자, 어쨌든 딱 이런 과거를 보면은 거의 뭐 딱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꽤 많이 이제 변동으로 바뀐 거죠. 한국도 한번 볼까요? 코리안 원도 똑같이 보면 이거 5년 볼까요? 5년은 보지 말고 더 오래된 걸 봐야 되는데. (30년이었으면) 나오려나? 네, 여기 25년짜리 있네요. 자, 우리나라도 환율을 보면은 뭐 오락내락 했네요. 보니까 1998년 이전 거를 보면 여기 올이구나. 그럼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환율이 이렇게 낮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의 고정 환율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97년 말에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이제 환율을 변동 환율로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수준은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이 맞는 건데 옛날에는 여기서 잡아놓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 놓고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환율 제도가 변동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달러에 고정되고 있었다, 옛날에는. 그래서 실질적인 고정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중국과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다시 한번 중국과 우리나라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게 중국이죠.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낮춰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율이 여기 높았잖아요. 보면은 지금 그 90년대부터 보면은 지금 1달러가 막 8위안이죠. 그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위안의 가치가 낮았다. 그러니까 중국은 위안의 가치를 일부러 낮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야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싸야지. 그 외국에 물건을 팔 때 싼 가격에 팔 수가 있으니까 수출이 잘 되는 거죠. 중국이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인 거예요. 가격이 왜 싸다? 이렇게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은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하도 뭐라고 제발 좀 위안의 가치를 올려라 해서 이렇게 위안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간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그럼 한국은 어땠느냐? 한국은 반대였어요. 중국은 이렇게 위에다가 환율을 잡아놓고 위에서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밑에서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역에서 손해를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비쌌어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를 너무 높게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1달러에 몇 원 이거잖아요. 밑에 있으면은 원화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위에 있으면은 가치가 낮은 거고, 우리나라는 예전의 가치를 높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분수에 안 맞게. 수출을 많이 하려면 이걸 위에다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보같이 밑에다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장에 막혀두니까 사실상은 원화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다. 낮은 거였다라는 거고, 중국은 반대였다는 거죠.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잡아놓고 있었다. 이거죠,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높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에 고정시켜 달러화 강세에 따라 원화도 동반 강세. 그래서 적시에 환율이 조정되지 않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조정이 이루어져 경제에 대한 충격과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복수 통화군 제도로 바꿔요. 그러니까 달러에 고정시켜 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통화군의 이제 평균 환율에다가 고정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통화가치 변화를 반영했다. 그래서 뭐 SDR 통화군, 뭐 독자 통화군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개의 통화를 다 합쳐요. 그러니까 평균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여기 단일 변동 환율 제도, 이거 뭐냐면 달러에다가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복수 통화군 제도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환율을 평균 내요. 여러 개의 통화. 미국 달러와 일본의 엔화, 뭐 영국의 뭐 파운드와 이렇게 여러 개 통화를 평균 내서 거기에다가 고정시켜 놓은 게 복수 통화군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 단일 변동 환율과 복수 통화군의 제도는 고정은 고정인데 하나의 통화에 고정할 거냐, 여러 개 통화에 고정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통화군에다가 고정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통화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달러의 변화만 반영했는데 이제는 여러 나라들의 그 환율 변동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환율 산출이 가능했고, 하지만 다만 이제 이 시기 실제로 이 값들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환율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밀이 많으니까 외국에서는 환율 조작국이다, 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했었다. 지금 이제 요즘도 환율 조작국이란 표현 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하려다가 말았었죠. 대한민국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하려다가 그래 너네는 봐줄게 했는데, 중국한테는 환율 조작국으로 아예 지정해버렸죠. 미국이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라고 미국은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거 들어갈 뻔했는데 한국은 이제 거기는 안 들어간 걸로 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는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 그래서 그 복수 통화군 제도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거예요. 좀 그리고 베일에 쌓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서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 군데의 은행이 있는데 은행 간 거래 환율이 800원에 그 1달러가 800원에 거래된 은행도 있고 800.20원에 거래된 은행도 있고 800.50원에 거래된 은행도 있다. 그다음에 한 거래량이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총 거래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800원 곱하기 이거 달러 이렇게 계산해서 800원 곱하기 300만 달러 해서 이렇게 이거 얼마? 24억 원인 거죠. 24억 원, 얘는 16억 원, 얘는 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 3개 있으면 이거의 평균 낸 환율, 이 시장 평균 환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통화군 제도에서 변동 환율 제도로 이제 우리가 갈 건데 이제 그 중간 단계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IMF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은 아기 때 97년에 아시아에 굉장히 큰 금융 위기가 닥치죠.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면 다 나올 거예요. 1997년 7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여기 있죠. 1997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치면은 여기 나오죠. 에이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나오죠. 그 아시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미쳤던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큰 영향을 받았던 위기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뭐 국제금융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써있죠. 인도네시아, 사우스 코리아, 타일랜드가 가장 많이 most affected by the crisis라고 나오죠.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그때 나라가 망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여기 중국도 나오나? 중국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었어요. 다행히도 그 당시에 countries affected 중국도 있네요. 중국은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 8.3에다 맞춰놨으니까 얼마나 당시에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낮았겠어요. 지금 6. 얼마니까요. 그쵸? 그래서 China was unaffected by the crisis compared to Southeast Asia and South Korea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위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살짝 받았어요. 얘네들은 위기를 좀 피해갔죠. 우리나라는 대박 크게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크게 받았느냐, 그 당시에 망한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엄청 많았고, 저는 이제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뭐 엄청 심각했었죠. 거의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외화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왔죠. 그래서 그 빌린 돈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중에 IMF한테 천천히 달러를 갚아 나갔던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 당시 IMF가 이제 달러를 빌려주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이제 요구해요. 일단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낮춰라. 너네가 부채 비율 엄청 높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업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그때 재벌 그룹 중에 3위 재벌이었던 대우가 망했었어요. 대우가 망했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큰데, 대우가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우는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한 LG급, LG 정도의 그런 재벌이에요. LG면 굉장히 큰 재벌이잖아요. 삼성, 현대자동차, 뭐 그 다음이 LG 이럴 것 같은데, SK, LG 뭐 이런 순위겠죠. 그런 SK나 LG 정도 되는 재벌 기업이 완전히 그냥 삭제된, 없어져 버린 그런 그 정도의 그 심각한 금융 위기였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IMF가 부채 비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구한 게 환율을 정상화해라. 그래서 환율 제도를 변동 환율 제도로 바꿔라. IMF가 당시에 시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망하지 않았고 금융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IMF로부터 돈 빌릴 일도 없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슷한 환율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IMF가 우리나라한테 돈 빌려주면서 요구한 거죠. 너네 환율 제도를 변동 환율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돈 안 빌려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IMF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변동 환율 제도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환율, 괜히 지었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죠. 98년에. 1997년
말에 IMF가 시켰어요. 너네 환율제도 바꿔라고 시키니까 갑자기 환율이 팍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900원이었던 게 1,700원. 그럼 거의 두 배잖아요. 환율이 두 배로 올라갔어요.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자마자 IMF가 너네 환율 제도를 바꿔 외환시장 자유화해 라고 요구하자마자 외환시장이 자유를 뚫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97년에 있었던 97년 말 97년 12월인가요? 그때 있었던 일이죠. 보면 우리나라 환율 제도 아이고 여기 97년 12월 16일 네. 그래서 12월 16일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 근처일 거예요. 12월 16일 1997년 12월 달에 벌써 이렇게 딱 아주 그냥 정점을 찍죠. 네, 그래서 이후에 외환 자유화를 확대하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는 환율이 이제 자유롭게 변동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환율이 그 시장에 맡겨진 거는 아니고 IMF에서는 우리나라를 여기로 분류했죠. 여기 단순 변동 환율 제도다. 얘네는 정부가 약간은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한 건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큰 차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 미국은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 개관을 보면 주로 미국 달러화에 대해 원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한적 시장. 뭔 소리냐? 우리나라에서 외환이라고 하면은 달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엔화 바꾸고 위안화 바꾸고 그런 일은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그냥 달러랑 바꾼다. 전체 80%가 미국 달러랑 바꾼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외환 거래한다 그럼 다 달러예요. 대부분 다 달러와의 거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기축 통화라는 거 부르죠.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다. 지금 중국이 그거를 뒤집고 싶어 하죠. 중국의 소원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정책 목표로 잡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죠. 전 세계 기축 통화를 달러에서 중국의 위안화로 바꾸는 거로 전환시키는 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겠죠. 중국이 환율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환율 제도를 시장 제도로 바꿔야지 변동 환율 제도로 바꿔야지 그게 가능할까 말까인데 중국은 환율을 좀 고정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 않을 것이다. 하지만 뭐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하면 또 미래는 모르죠. 한 20년 뒤,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기준이 되는 통화, 기축 통화를 우리가 달러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랑 거래를 해요. 한국도 원화랑 달러 거래, 일본도 엔화랑 달러 거래, 중국도 위안화랑 달러 거래. 보통의 거래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국 경제가 더 성장한다면 달러를 위안화가 대체할 수도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원화의 거래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원화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BTS가 뭐 장사가 잘 되고 해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뭐 참여자는 고객은 개인이나 기업,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그리고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그리고 비은행권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정부는 이제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관련이 되어 있고 브로커로는 외국한 중개사가 있다. 그래서 대고객 거래보다 은행 간 거래의 비중이 크다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대고객 거래, 은행 간 거래 이런 이야기 했었죠. 네, 여기서 이야기했었나요? 그래서 참가자에는 고객이 있고 은행이 있는데 이제 고객들은 이제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죠. 그걸 대고객 거래라고 부르고
근데 은행끼리 거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은행 간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볼 걸 그랬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금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하고 고객이 외환거래 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환전을 한다. 그러면 은행 가서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대고객 거래라고 불러요. 고객이 은행에 가서 돈 바꾸는 거. 근데 그거보다는 은행끼리 거래하는 은행 간 거래, 은행과 다른 은행이 거래하는 그 거래의 비중이 훨씬 크다. 그래서 전체 외환 거래 중에 80% 이상은 은행끼리 거래하는 거다. 우리가 가서 환전하고 이거는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끼리 거래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면은 현물, 선물, 외환 보면, 외환 수합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죠. 외국이랑 현물이 선물의 한 두 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물과 외환 수합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 예,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국제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